누르시면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 소액 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민법에 적용되는 부분은 민법을 적용을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실무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연체액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거절권을 임대인이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하고, 또 임차인이 연체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하도록 권리금을 받고 임차인을 추선해 왔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체액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번에 개정이 되지를 않아서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감액해 줄 때 특별히 특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거와 또 임대료 인하 약정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정서를 별도로 링크를 시켜 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임차인이 폐업을 할 때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설되었는데 과연 폐업만이 답인가 해답인가 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해서 착한 건물주에 주는 혜택,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고 또 이에 대한 신청 서식 등을 링크를 시켜 놓았습니다. 서울시 등 지방의 각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을 위한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법 6강으로 상가임대차법에만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와 초과일 때 상가임대차법 각 조항별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살펴보고,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과밀 억제 권역이 기준 시점과 금액이 지역별로 쭉 다릅니다. 그 금액을 옛날 것을 어디서 찾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법의 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이런 민법과 토지거래, 허가, 신고 이런 거와 이런 행정법의 개별법과 충복이 됐을 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초과 시 상가임대차법 조항별 적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만든 건데요. 이 표도 마찬가지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댓글로 링크를 시켜 놓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금액의 이하와 초과는 편의상 보증금의 초과, 보증금의 이하라고 여기서는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주택임대차에서는 이런 게 없고요. 자, 조항별로 보겠습니다. 3조 대항력은 보증금 초과에 대하여도 적용을 합니다. 최근에 초과에도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4조 확정일자 받는 것하고 현재 건물의 상가 임대차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이 얼마나 있고 몇 명이 있는지 정보 제공을 하는데 이것도 보증금 초과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5조 보증금의 회수인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경매 신청을 하게 되죠. 경매 신청을 하게 될 때 반대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그리고 또 이럴 때 우선 변제권 행사도 있는데 보증금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6조 인척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 초과에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 또 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효력, 민법 621조에 따른 건데 이것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초과됐을 때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9조 임대차 기간, 임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1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인데 보증금 초과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10조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죠. 요거는 보증금 이하, 초과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보증금 초과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적용이 되는데 묵시적 갱신은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세권 등기를 하라고 지난번 강의 때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10조 권리금 조항 신설인데요. 권리금 조항은 뭐 보증금 이내 초과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 10조의 8,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되었을 때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이 있다라는 건데 보증금 이내 초과 모두 해당이 됩니다. 11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인데 그 보증금을 월차임을 증액할 때는 계약 후 5년, 그다음에 1년 있다 증액할 때도 5% 이내. 그런데 월차임이 보증금이 초과되는 계약에 의해서는 그냥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11조 2 이거는 2022년 1월 4일 최근에 생긴 건데 그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코로나 감염병 등으로 제재를 받았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보증금 이내 초과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2조 월차임의 산정률 제한, 13 전대차 관계, 14 보증금 중 일정액, 그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이라는 것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고요. 상가 임대차위원회 강행 규정, 미등기 준용, 소액상권 심판법 이런 것들은 그 보증금 초과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9조 표준계약서 작성 권고, 이건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초과도 해당이 됩니다. 20조부터 22조는 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초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초과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그 18조 소액상권 심판법 적용이 되지 않고요. 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그 심의 조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특히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보증금 중 일정액은 소액 임차인이 경공매 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규정이 그 기준 시점에 따라서 여러 번 그 개정이 되었고, 서울시,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역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릅니다. 그 블로그들 보면 최근 것만 올려놓은 게 많은데 예전 것도 반드시 필요가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 권리 분석이라든가 그 배당 어떻게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그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아니고 담보물권, 즉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계약서 쓰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이 담보물권자, 미리 담보 잡아놓은 담보물권자들이 그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근저당 5억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 5억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표에는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 경매 기입 등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경매가 진행되고 배당 요구 종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임차인은 5억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임차인 5억은 근저당 6억이 말소 기준 권리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행사하든가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임차인 5천만 원짜리는 소액 임차인입니다. 소액 임차인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등기부를 봐서 경매 기입 등기가 되었다. 그 후에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사업자 등록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사업자 등록과 점포 인도를 받아서 실제 운영을 하여야 하고 배당 요구 종지 시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입 신고하고 거주하면 되는데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하고 실제 운영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는 임차 건물의 대지 포함해서 2분의 1 금액에서 저희 그 구독자 중에는 그 경매를 실제 경매만 하시는 초고수 교수님도 있고 박사님도 있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배당 연습 이런 것은 경매 박사님, 교수님한테 별도로 배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과밀 억제권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개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권리 분석에 중요하니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액,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 이런 것은 제가 댓글로 링크를 시켜 놓겠습니다.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금액들을 옛날 것을 어디서 찾는지 인터넷으로 저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오셔서 자료센터에 갑니다. 여기 자료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과밀 억제권역 4번 고시된 거죠. 4번 고시로 4번 바뀐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이거를 캡처해 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 상가 임대차법 체계도를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맨 위에 있고 하위 법령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 규칙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제공에 관한 규칙, 그리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대부분 규칙 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두 번째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는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의 임대차 규정은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을 합니다. 민법은 일반법이니까 토지, 임야, 건물, 주택, 상가 등 모든 건물, 그리고 동산에도 모두 다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 상가 임대차법이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으로 상가 건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그 다음에 그 보증금 초과 금액에 대하여 상가 임대차법 아까 살펴본 것처럼 조항 등의 규정이 이렇게 있죠. 그 밑에 민법이라는 내열을 깔아놓고 그 위에 상가 임대차법이라는 내열을 올려놓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민법도 적용하고 상가 임대차법 모두를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민법하고 상가 임대차법이 겹치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 주택임대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이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과 주택임대차법이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법을 적용을 합니다.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하고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민법에 적용되는 부분은 민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레이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다 하면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이 개별법, 즉 공법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생긴 임대차 신고하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이제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부여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민법은 사법이라는 것인데, 사법은 개인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에서 규율하는 것, 사인간의 관계, 그래서 수평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행정법, 이런 것들은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의 관계에서 우월한 입장에서 본권력으로 내리누르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초과에 대하여 상가 임대차법의 적용 여부, 그리고 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기준 시점과 지역별 금액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민법의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임대차 신고 등 공법이 겹쳤을 때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대항력인데, 대항력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또는 계속 듣고자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